제9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십니다. 살신 성인을 중심으로 국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또 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관영 원내대표께 감사드립니다. 패스트트랙 때문에 입은 상처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은희 정책의장께서도 어제 사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이었을 뿐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하나도 더 늘릴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이라는 위기감,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조차 김관영 원내대표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거제 개혁을 논의의 장에 붙들어 놓기 위한 불가피한 차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른미래당이 의석수 몇 개를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제 개혁은 대한민국의 30년 묵은 낡은 정치 구도를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그것이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터져나온 국민의 목소리이고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자만이 승자독식 양당제의 폐해를 불식시키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이기도 합니다. 국회 정치 구조를 바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권력 구조를 바꿀 개헌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러오는 비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형 권력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치 구조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권력 구조 개편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여 합의문에 명기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혁이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본래 뜻이었습니다. 제가 단식을 불사했었던 것도 국회와 내각이 아무 역할도 못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할 뿐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한국 정치의 권력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후진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권력 구조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발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좌파 독재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정농단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좌파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의 후폭풍이 가시고 의정단상에서 국정을 논의할 때 나라의 미래를 위한 선거제도 및 개헌 논의에 차분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서 국민과 기업인의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도무지 경제 현실을 아는지, 국민 생활이 얼마나 궁핍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녁 먹거리 장터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8시만 지나면 사람이 뜸해지고 9시만 지나면 거리가 깜깜해집니다. 수출은 계속 줄고 고용 증가율은 계속 낮아지고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대통령이 어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폐해로 버스값이 200원 내지 400원이나 오르는데 서민들은 도무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1분기 적자가 6,300억 원이나 돼서 1961년 창립 이후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아침 신문을 뒤덮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 정책의 실패 말고 무슨 이유를 댈 것입니까?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낮춰잡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넉 달 새 60원 이상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고 경제 정책과 철학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업인들 초청하고 기업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업인들이 신나게 일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의 철학을 바꾸어야 합니다. 제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경제로 정책의 근본을 바꾸어 주십시오. 최저임금 동결이나 탄력근로제 실시로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기술 산업에 대한 용기를 주십시오.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업인들은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앞에서는 환영하지만 뒤에서는 비웃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줄 것을 갖고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로서 참가하는 마지막 최고회의입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해주셨던 손학규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대변인, 부대변인님들, 정무직 당직자, 또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의 매일같이 아침 공개 회의 때마다 바른미래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화합, 자강, 개혁 이 세 가지의 정신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물러나지만 제가 어느 곳에 있든 바른미래당의 화합, 자강, 개혁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올 3월 개최하기로 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전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최초로 제안했을 때 강조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올 2월부터 바른미래당은 국정상설협의체의 개최를 수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정작 당시에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양당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침묵을 지키고 있던 대통령이 이제서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다소 유감입니다. 다만 만시지탄이지만 그 자체로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개최된 제1차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던 것들 중에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사항 중에 취업 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 것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적극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정작 여당의 의도적인 진행 방해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합의문에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정부와 여당은 모른 척하고 회피해왔습니다. 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탈원전 기조만 들려올 뿐입니다. 이 밖에도 규제혁신,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방안, 공정경제 제도 개선 등 합의하고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 남발된 공수표들이 많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이러한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정상설협의체는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야 정이 당리당략을 뒤로 하면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개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지난 11월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부득이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야당과 국민께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협의체 개최를 제안한 것이 이번 협의체 개최를 제안한 것이 추경과 민생 법안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통령의 고육지책이라면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의 합의 내용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은 여당에게도 합의 내용을 먼저 이행하고 노력하라고 설득부터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의 의지와 성의를 보여주어야 야당들이 협의체 개최를 제안하는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고 조건 없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치와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를 위해 먼저 대통령과 민주당부터 기존 합의 사항의 즉각적 이행으로 신뢰 구축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 후 야당을 존중하는 자세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협치의 시작이고 국정상설협의체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항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당의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해온 김관영 원내대표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때문에 오히려 축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본인 스스로 평점을 71점을 주겠다라는 그런 언론 발표를 봤습니다만은 겸손의 말씀이고 저는 한 90점 주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과도 또 많았다고 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앞장서서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다 생각하고 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오고 오직오직 하다가 안 돼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끈질긴 노력 끝에 이루어낸 성과라 해서 좀 90점을 줘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당에 또 새로운 원내대표 후보가 합의 추대되지 못하고 두 분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어느 분이 되어도 저는 부족함이 없고 능력에 있어서나 또 카운터파트를 대하는 상대를 대하는 점에서 절대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당선되어서 우리 당의 갈등을 좀 봉합하고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이 5.18 기념식이 강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 40년이 다 되어가도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 미 정보관 등 새로운 진술과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주에 와서 발포 명령이 아닌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증언도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참 행방불명된 자들을 아직 찾지 못하고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하루빨리 이 진상규명특별법이 의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증거물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강주 방문이 오히려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왜 강주에 오느냐라는 것이 관심이 되고 과연 진정성 있게 오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주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죄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것인지 분열되고 있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이라도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서 진상조사위원을 빨리 선임해 주시고 또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강주에 오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황교안 대표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 당의 새 원내대표가 결정됩니다. 그간 동료 의원들에 대한 헌신과 깊은 신의를 보여주셨고 나아가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열정을 보여주시며 원내를 이끌어주신 김관영 대표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새 원내대표가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두 가지 바람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청년과 여성은 민생 문제라는 점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일 잘하는 민생을 챙기는 일, 그 중에서 청년과 여성은 핵심입니다. 청년의 좌절감이 극에 달해도 모른 척 아니면 힘내라 정도가 전부이고, 여성을 위한 혐오 발언이 쏟아져도 도덕 윤리만 동원해서 너무했다가 전부인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일회용 일자리 같은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하는 원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립이라는 부분입니다. 각종 채용 비리 사건들이 말해주듯이 자립의 기회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기득권의 입김이 공정 룰을 망치고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우리 청년들에게 명분을 부여하고 자립을 도울 정당으로 자립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명분이 있고 의미가 크면 행동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립, 자강을 위해서 발로 뛰고 머리로 성찰해서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젊은 민생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새 원내대표의 탄생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 미국 정보부대 군사정보관 출신 김용장 씨. 특별한 학자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39년 동안 마음에 지고 온 무거운 십자가를 하나를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고 있던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5월 21일 12시 전후 전두환이 실제로 광주를 방문한 후 오후 1시경부터 도청 앞에서 사살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방어 차원의 발표 명령이 아닌 사살 명령이라는 합리적 추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광주 국군 통합병원에서 이루어진 시신 소각, 헬기 사격, 광주 교도소 습격, 공수 여당 성폭행 등의 첩보 보고도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이 보고서의 원본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춰진 5.18의 진실과 미안으로 남아있는 헬기 기총사격 여부, 집단 발표, 책임자 규명, 보안사의 5.18 왜곡 및 조작 경위, 계엄군 성폭행, 그리고 학살 은폐 의혹 등 관련 사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조사위 조사위원 추천에 있어서 자격 미달의 위원을 추천하는가 하면 수개월째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 현재 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게 하는 등 회방으로 진상조사위를 표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역사적 폐악질을 그만 멈추고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과 5.18 망원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정부의 국가보훈처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초청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광주 시민의 초청을 받지 못하였다는 자신의 말의 부끄러움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부끄러움을 깨달을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소방관 국가직화는 국민을 속이고 소방관을 속이는 생색내기용 국가직화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하고 온전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청법 등 개정안인 소방사법을 일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방사법 일괄 처리를 제안하였고 일괄 처리를 위해서 상정이 되고 이를 약속한다면 언제라도 참석하여 즉시 의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어제 정부가 생색내기용 소방관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소방관 국가직화를 의결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부끄러움을 깨닫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의 버스 대책은 국민을 호구로 보는 무책임한 미봉책입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여당의 버스 문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과 혈세 지원이 전부입니다. 정부 여당의 실책을 국민의 지갑과 혈세로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호구로 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미봉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버스 문제는 정부 여당의 준비 없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서 비롯됐습니다. 작년 7월 노선버스 운송업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와 인력 부족 문제를 사업주나 지자체의 책임으로 미루다가 오늘의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부터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 인상과 혈세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명분을 제시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 사고 저감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버스 준공영제 확대는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대대손손 혈세로 보전해 주면서도 사업주의 방만 경영과 혈세 낭비를 막고 근로자 처우와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년 1조 2천억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버스 회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준공영제가 확대되면 연간 1조 3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의 실책 덮기용 미봉책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요금 인상과 혈세 지원에 걸맞는 버스 개혁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공개 발언이 없으시면 저희를 비공개로